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이제 아카데미상이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기에 시기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아카데미상을 맞이해서 평소 좀 대중적으로는 크게 공개되기가 어려운 영화 두 편이 이번 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한 편이 이제 이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고요. 한 편은 이제 한국계의 남녀 이민자들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죠. 근데 가여운 것들을 제가 마침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이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골든글러브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려 11개 부분 수상을 후보에 올랐는데 11개 부분이라는 거는 보통 아카데미상의 기술상이 많기 때문에 뭐 촬영 편집, 각색 등 다양한 기술상의 후보로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술, 뭐 의상 등등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각적으로 충분히 볼거리가 많은 영화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이 그렇게 친절한 감독이라고 대중들에게 보여질 만한 감독은 아닙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키득키득거리면서 볼 수 있는 이상한 블랙 유머들로 가득 차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미장센이라든가 굉장히 독특한 시점의 묘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주지할 점은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지금 이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헐리우드 리메이크판을 연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장준환 감독 1987로 유명한 장준환 감독의 대표작이죠. 지구를 지켜라는. 근데 이 작품은 사실은 역시 그 괴이한 블랙 유머와 뒤틀어진 그 반전 중심의 서사 등으로 이래가지고 당시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대중적인 호응을 받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한 7만 6천 정도의 관객이 동원됐던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는 나중에 컬트 영화처럼 영화 팬들에게는 소구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죠. 이 영화의 이 영화를 만약에 아신다면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이 영화의 리메이크판의 연출자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르고스 란티모스라고 하는 이 감독은 그리스 아테네 출신의 이제 원래 광고 등을 연출했던 감독인데요. 필모에서 2009년도에 나온 송곳니가 장편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감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독특한 스타일의 감독이라서 이렇게 정도의 작가적 위치, 현재의 그 많은 사람들 그 비교적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출발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기이한 이야기들을 계속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품었는데 신기하게도 계속 그런 영화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가보자면 최근작이 가여운 것들 이전에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로 올리비아 콜맨에게 여주연상을 수상하게 만들었고요. 오스카. 그 전에 그 신과 그리스 신화를 아주 비틀어버리는 괴상한 우화죠. 킬링 디어.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더 랍스터 같은 독특한 영화들을 연출했던 감독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 가여운 것들은 사실은 이제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뭐 사실 아는 원작은 아닙니다만 이게 포스터 아마 표지가 영화판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나왔던 건데 스코틀랜드의 여류 작가인 앨러스 데어 그레이의 가여운 것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원작이고요. 국내들이 현재 출판되어서 소설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영화는 일단은 뭐 호평 일색이죠. 일단 이 영화에 대한 국내 지금 비평계의 호평뿐만 아니라 이제 뭐 헐리우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사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필모를 따지고 보면 이 대중들한테의 반응이 매우 안 좋죠. 송곳니라는 데뷔작을 제외하면 그 이후의 초기작들은 이제 점점점 오디언스 이 영화들의 실체를 본 감독 사람들이 이제 되게 뜨아한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낯설게 하기라든가 되게 괴상한 블랙 유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과감하게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연출 등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감독인데요. 그것이 오히려 이 기존의 영화 보기와는 다른 이제 줄거리 위주의 사후사 중심의 영화 다른 소격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소격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품어주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영화들이 이 어떻게 보면 그 각광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일컬어서 일단 이 가여운 것들을 일컬어서 메리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변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의 전체 플롯을 따지고 보면 이 영화는 세대에 대한 복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인물이 이 세상을 탐험하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탐험을 하면서 여정 속에서 자기의 삶을 깨달아간다라는 얘기인데 벨라라고 하는 캐릭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에 보면 이 벨라의 원래 원 오리지널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자살하는 장면 같은 벼랑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거기에서 착을 하는데 사실 입세기에 뭐 기부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이제 봉건적 모던 도덕률 뭐 특히 이제 이 영화에서 비판하는 점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벨라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그 특이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뭐 좀 끔찍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우화로 이해를 하면 끔찍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우화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지금 현 세대의 존재가 과거의 도덕률을 갖다가 비판한다, 도덕률을 갖다가 전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통쾌함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단순화시키자면 딸이 이 가부장제에 희생된 엄마의 복수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단순하게 서사를 아주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만 그 방식이 매우 괴이하고 모호하고 독특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가여운 것들에 이제 등장하는 그 이 인물 설정은 그 자살한 시체,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시체를 모아서 그 뭔가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창조물이라는 얘기고요. 그 설정은 이 영화에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윌리엄 데포가 연기하는 그 인물은 굿 가드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냥 갓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창조자인 거죠. 이 영화 속에 벨라가 갓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자이죠. 근데 이 갓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딘이라는 인물 자체가 엄청난 능력의 외과 의사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학대를 받은 인물이라는 걸 영화 속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가련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 또 이 영화에서 나와 있는 이 갓에 대한 설정입니다. 창조자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아까 했던 벨라의 설정은 엄마가 이제 그 이미 뇌가 사망을 하니까 이 태아의 뇌를 이식시킨 거죠. 그러니까 몸은 성인이지만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의 뇌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벨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 존재가 이 어떻게 보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귀족 사회, 상류 사회라고 하는 일종의 소위 매너라든가 뭐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성 역할 등에 되게 자유로운 존재로 등장을 해서 그의 여정이 그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과거의 시대를 관통하면서 여정을 여행해 본다라고 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이 인물 자체, 벨라라는 인물 자체가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뭐 성적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쾌락 자체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학문기를 거쳐서 제2차 성징이 등장하는 1차 성징이 등장하는 시기에 그냥 성의 눈에 뜨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장면들이 이어지죠. 성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들 자체가 일종의 이 영화가 의도하는 바 그 허위 의식으로 세워진 모럴리티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의문 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동의하든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중심물인 벨라는 그 모종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런 틀 안에서 그 해방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에 굉장히 미숙했었던 아장아장 걷는 그 이 뇌의 발달과 이
신체의 부조화 때문에 이 걸음걸이는 계속 어색함을 유지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영화의 초반부보다는 조금 더 이 성숙해진 모습으로 벨라는 성장을 해 나가는데 물론 이제 그 인물은 이제 엠마 스톤이 연기를 했고 그 엠마 스톤이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개별성들을 너무 뛰어나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오스카에 아마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 연결되는 거야.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연기거든요. 아마 요르고스 란티모스 예, 영화가 전에도 이제 올리비아 콜맨이 수상한 작품도 아주 그냥 괴팍한 그 여왕의 역할을 연기를 하게 했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이제 그 아버지, 그 아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가부장제 틀 안에 가지고 있지만 이 여성이 거기에 결코 토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선천성, 그 천연 덕스러운 그런 태어남의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죠.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도덕률로 이 사람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가시라고 하는 인물은 이 벨라라는 인물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자기의 창조를 한 인물이고 그 벨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를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틀로 묶어서 이 제어를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냥 결혼은 인정을 하지만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이쪽에 카사노바 바람둥이 인물로 마크 러팔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역할로 마크 러팔로가 되게 찌질한 바람둥이로 등장을 하는데 마크 러팔로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그 바람둥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도 당시에 지금 모럴이 현대의 모럴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그 한 19세기 20세기 초반 정도까지의 모럴 뭐 20세기 중반까지도 해당되겠네요. 남성은 성적 방종이 자유롭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품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자신은 여성들을 꼬셔서 성적 방종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적 능력을 가지고서 벨라를 지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남자로 등장을 해요. 근데 벨라는 성적인 쾌락을 이 남자에게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노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벨라라고 하는 인물은 오히려 그 속에서 이제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갑니다. 그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이 남자의 틀을 벗어나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사회적 각성까지 이루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영화 속에서 벨라는 책을 읽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영화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공간적으로 챕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제 런던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런던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배경 설정이 나오고 그 리스본에서 바로 이제 이 마크 러팔로와의 일종의 미래 그래 성적 여행 뭐 그런 사랑 여행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속에 그 과정에서 이 벨라의 고삐가 풀리고 벨라가 더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니까 이 마크 러팔로는 배에 그녀를 감금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여성을 감금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가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를 집안에 가두려고 하고 그 속에 사실 세계를 모르는 벨라는 사실 좀 행복감과 안도감, 안정감을 늦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벨라는 과감하게 모험을 떠나는 거죠. 이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는 마크 러팔로라고 하는 인물이 맺는 성적 관계와 달리 이 배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그녀를 가둬두려고 하는 이 남자의 시도와 다르게 그녀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고요. 그 새로운 친구와 함께 어떤 세상의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뭐 일종의 돈의 문제, 그런 차별의 문제들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위프트의 그 걸리버 여행기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적 공간은 어디까지나 영화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줄거리 먼저 대략 정돈을 해보죠. 자,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크 러팔로랑은 깨지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그녀의 어떤 과감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영화 예고편에서 이제 인용되는 이런 장면들의 경우도 맞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류 사회에서 솔직하지 않고 이제 일종의 예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일종의 허위 의식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이 벨라는 이 그것에 대해서 여과장치가 없는 사람이죠.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벨라는 아직 성장기고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영화에서 아이를 때려줘야지라고 하는 이제 예고편에 있는 장면 같은 게 회제되고 있는데 그런 좀 비상식적인 자신의 이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숙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벨라도 이제 자기 나름의 모럴리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과감한 설정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벨라는 이제 자신이 이제 배에서 쫓겨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리로 가게 되는데 그 파리에서는 매운굴이라고 하는 설정 장치에서 일종의 성노동자가 되는 설정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설정들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화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벨라가 과연 이제 이건 사실 좀 딜레마가 많이 있고 논쟁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개개인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입장을 뭐 제가 얘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영화에만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벨라라고 하는 인물은 그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이제 물적 토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그 매운굴 장면도 꽤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성적 관계라는 게 보통 성적 매수자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이제 결정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이 그 여성이 선택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구축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이 부분 뭐 도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분이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이 영화의 설정이고 도덕적인 이제 뭐 논쟁거리 토의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벨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고 자신의 삶을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험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모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생애의 방향을 설정하게 돼요. 그 방향을 통해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후반부에 자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영화의 플러스로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에 에필로그의 에피소드 완결짓는 부분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까지는 좀 입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 영화의 지금 설명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평가처럼 아름답고 경이롭고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괴이하다고 보시는 일반적인 영화들의 스타일을 기대하신다면 괴이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간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들을 보시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동화적인 풍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영화들이 좀 더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일종의 이 세계 자체가 완벽하게 현실 세계에 닮아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 모습 속에 이런 미술이 강조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종의 뭐죠? 일종의 미술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덕션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그 공간들인데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이제 지금 네. 벨라가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울부짖는데 이 사람은 벨라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남자는 비관주의자고 둘은 플라토닉한 일종의 우정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의 묘사에 있어서도 성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토닉한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 같은 부분, 신뢰 관계들도 존재하는 그런 관계들 존재하는 등 되게 다양한 것들에 등장하는 관계들은 벨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남녀 관계 역시도. 자, 그래서 이 찌질한 남자들 지금 등장하는 마크 러팔로만 지금 이제 매운굴에 있는 벨라에게
그 매달리죠. 근데 매달리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성들을 지배하는 것에 익숙한 이 바람둥이는, 이 벨라가 매우 자주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오히려 매달리게 되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여성들을 당연하게 지배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겼었던 시대에 대한 일종의 풍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장면에도 보면 이제 유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가여운 것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여운 것들이라는 것은 그런 크게 봤을 때는 가부장제에 종속되어 있는 남성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자면 여성들이 이런 허위의식에 합해져 있는 도덕성에 지나치게 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이 영화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흥미로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일단은 사이즈가 1.66대 1의 유로비스타 비전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제작비 규모가 3,500만 불 정도니까, 이거는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같은 좀 그 대중 전체에게 소구되기 힘든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예술 영화 팬들을 위한 일종의 규모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66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과거에서 나왔었던 초기 나왔던 4대 3 사이즈가 아니라, 유럽의 이제 과거의 영화들 80년대 한 90년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66대 1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는 아마 요르고스 란티모스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자라고 났던,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과거의 영화들의 느낌들에 맞춘 그런 사이즈 구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한 게 굉장히 많은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비전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고편 장면들을 보면 지금 이런 뭐 미술적 장면들 말고도, 이건 이제 평평한 이제 시퀀스들이죠. 근데 이런, 지금 여기 옆에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어안 렌즈라고 해서 광각 렌즈를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공간을 최대한 많이 심는 대신에 정면부를 제외하고 주변이 이제 굴곡이 져버리게 되는 스타일인데, 그 페이버릿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광각 렌즈적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건 약간 부조화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광학 기술이 발달한 다음에 이 어안 렌즈의 개념이 등장한 거니까, 당시에는 이런 시각을 볼 수가 없었던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벨라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당시의 시대를 갖다가 제대로 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그런 스타일, 그런 편집, 그러니까 광각 나왔다가 평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진짜 어안레지처럼 동그랗게 나오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독특한 시대를 가지고 일종의 망원경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보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해부를 하고 있는 란티모스의 시각 같은 것이 일종의 스타일로 이제 재정립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여운 것들이란 영화를 보면 특히 이제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가 원작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리듬도 란티모스 스타일이고, 이게 영화적 리듬이라든가 편집 스타일이고, 영화적 비주얼 자체도 독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낯선 느낌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숙련된 배우들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줄거리를 이어가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모습들은 기괴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저같이 이제 우화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독특한 인간의 역사, 인간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독특한 비전의 영화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그 전체적인 그 영화적 경험은, 어쨌든 이게 보통 영화를 서사문학적으로, 이제 장편 영화의 경우에 서사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줄거리를 쫓아가는 경향으로 이해를 하는데, 줄거리라기보다는 영화적 공감적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영화 예술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보여주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들을 물론 아무나 보시라고
권고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에 지나가다가도 재밌는데 뭐 이상한데 재밌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준환 감독의 숨겨진 걸작 지구를 지켜라가 이 감독의 손에서 또 어떻게 창조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가여운 것들 저의 리뷰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